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파이널 특강을 진행하게 된 문성욱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선 2015 수능을 준비하는 전체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라는 기간, 전체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게 되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매우 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부를 꽤 최선을 다해서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했다가는 그 시간이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2주 동안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두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전략적인 접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파이널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각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들이 틀립니다. 어떤 대학들, 특히나 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국영수, 탐까지 해서 모두 4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3과목해서 국영, 탐까지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각각 중요한 과목들을 좀 선별하시고요.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과감히 좀 버리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선 상위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요. 지원하는 대학들 역시 국영수 탐까지 해서 모두 4과목, 4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일 겁니다. 이러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솔직하게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질적으로 좀 난이도나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삼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2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게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제 제자 그리고 지금 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국영수 기준으로 했을 땐 전국 상위 0.5%에 들어갔던 학생입니다. 지금 막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 막 0.5% 하면 막 우와 하면서 막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성적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0.5%의 국영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 라인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학생이 스카이에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하면 스카이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대학급을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바로 사회탐구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사회탐구가 95에서 94의 백분위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했던 스카이에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영수 탐까지 모두 들어가니까 상위 1.5%로 떨어진 거죠. 그럼 대략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에 있어서 계속 1등급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능 한 2주 남겨놓으니까 나 충분히 1등급 나왔어. 6월, 9월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10월까지 봤을 때 모두 다 1등급이 나왔으니까 내가 굳이 탐구에 뭔가 투자할 시간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국영수만 판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탐구가 상대적으로 2등급까지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탐구는요, 절대 대학을 보내주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사회탐구만 잘해서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선생님 아마 엄청나게 떴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탐은요, 대학을 못 가게 발목 잡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탐구가 손을 딱 잡고 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과목이 사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시 여겨셔야 되는 건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요하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나머지 요 2주 동안 탐구를 만약에 등하시했을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탐구를 잘 하신다면 국영수에서 같은 성적이 나왔던 학생보다 더 좋은 대학, 심지어 자기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었던 학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탐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주 동안 이 탐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015학년도 기준 수도권 대학 중에 방금 말씀드린 4과목 영역이 모두 다 좀 반영되는 상위권 대학을 말고 3가지 영역,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와 탐구가 반영되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지금 수능 3개 영역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보게 되면 강남대부터 시작해서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 한경대나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한세대, 한신대,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뭐 이런 대학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아닌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위권에 있는 그리고 중하위권에 있는 이 대학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에 지원할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탐만 반영하는 학교의 경우 수학의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수학을 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성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만약에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수학 공부는 하시되 그 비중을 조금은 줄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최근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주요하게 생각하셔서 그걸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과목들의 그런 내용들만 계속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들은 머리가 좋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목의 중요도를 더 높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그냥 챙길 과목은 챙기시고요. 버릴 과목은 버리는 과감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영수 탐 중에 국어가 1이 나왔고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이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는 지금 국어가 1이 나왔다라면 국어의 좀 더 중요도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1등급이 나왔던 탐구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영어나 수학, 탐구 다른 과목들의 시간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라고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순서대로 해서 중요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것 먼저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방식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이 2주에 짧지만 길 수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활과 윤리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를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문제의 패턴은 지문 플러스 선지 유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한 2년에 걸쳐서 출제됐던 생활과 윤리 과목을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나 하고 살펴보면 고난이도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문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60%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문의 내용 말고 선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이 한 20%. 그리고 선지와 지문을 모두 다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한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통된 분모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게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지문입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이해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생활과 윤리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요. 컬럼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의 방식, 그리고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반드시 출제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보다 이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말고 조금 더 고난이도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상적 입장의 대립에 대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상호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대립의 형태, 그래서 사상가들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생명 중심이라든지 생태 중심이라든지 각각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즘 와서는 이게 좀 더 추가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대립되거나 유사한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시켜서 모두 다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롤스, 노직 플러스 마르크스가 들어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6월 모평을 통해서 충분히 봤던 그런 유형들이 새롭게 계속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유가와 도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불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3자로 모두 다 그 상호의 작용성 그리고 상호의 대립이라는 걸 비교하는 문제들. 그리고 가장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만 칼뱅의 노동관 그리고 마르크스의 노동관 플러스 성향에 따른 분업을 중시하는 플라톤의 직업관까지 이 3자에 대한 관계성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생활과 윤리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토픽들이 있습니다. 그 9가지 토픽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에 출제에서 가장 많이 토픽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9가지 토픽입니다. 리브어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의 차이,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지만 절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칸트의 이론이라는 것은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이라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롤스와 노직 그리고 마르크스의 비교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가서 해외 원조와 국제관계 같은 경우는 싱어와 롤스의 관계 그리고 동서양의 직업관 같은 경우는 맹자, 공자 묶어서 공맹사상 그리고 순자의 직업관과의 차이점을 묻는 것 그리고 플라톤이나 마르크스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키워드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등급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가 얘기하고 있는 무효과 무의, 그래서 무의 자연이라는 개념들 아니면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칸의 동절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칸트의 의무론이라는 것은 동기를 중시 여기고 절대론적 윤리관이고 당위성을 중시 여긴다라는 것. 이렇듯 각각의 학자별로의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014학년도 9월 모평 문제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4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를 보고 계신데 이 문제는 오답률이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그냥 흔히 말하는 집단 사살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갑 같은 경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그렇지 못하되. 그러니까 노동 소외가 발생하는 마르크스의 입장이고요. 을 같은 경우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에 따라서 각각의 선지들이 나와 있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근데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우선 제쳐 두셨어야 되고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칼뱅의
소명설,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키워드라는 것, 그리고 디귿을 살펴보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키워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귿 제끼리 되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 그러니까 노동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신에 대한 봉사라는 본질적 가치를 중시 여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키워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실제로 EBS에서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같은 경우는 육체적 욕망과 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위해서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대. 그러면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칼뱅의 직업 소명설, 그리고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을 같은 경우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이지만 자본주의에 분업화된 노동으로 인해서 노동 소외, 그리고 노동력 착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마르크스의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문제가 거의 지금 발문 자체도 똑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선지를 보시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부름으로 봤다라는 것은 결국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입장. 디귿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결국 부자를 인정하는 것, 프로테스탄티즘. 근데 리을 한번 보죠. 사유재산의 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똑같이 나왔지만 사유재산의 축적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프로테스탄티즘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입장, 마르크스의 입장.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의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학자별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각각의 키워드를 잡는 연습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의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등급의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통 EBS에서 출제 비율로 놓고 봤을 때 70%의 연계율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100%입니다. 교과서가 100%고 EBS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각각의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되짚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분리하셔서 아는 부분은 좀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좀 빡빡하게 보시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워드라는 거. 키워드는 3, 4등급에게 가장 중요한 1, 2등급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하면서 지문이라는 부분을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3, 4등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발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키워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 1, 2등급 같은 경우는 각각에 나와 있는 지문들의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EBS의 발문 또는 지문 등이 변형해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까다로워하는 학생들은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1, 2등급 같은 경우는 선지 때문에 좀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지에 대한 완벽한 분석, 그러니까 EBS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찝는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공통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학생들이 참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요, OMR에 옮기고요, 그리고 또 5분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바쁘신데 심지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오답, 자기가 맨날 틀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귀찮아, 그리고 엄마는 학원도 가야 되잖아, 뭐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답 노트 정리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시에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쭉 끄집어서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맨날 틀렸던 개념들이 계속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답에 대해서 완벽한 풀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는 게 오답인데 오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과 지문에 대한 완벽한 분석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6월 평가원 3번 문제였고요.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발문 같은 경우는 지금 3, 4등급 학생들은 이 발문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발도둠이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라고 나와 있고 스스로 옳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인위적인 행위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으니 얘는 도가적 사상이구나. 반드시 유추해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걸로 놓고 봤을 때 사물은 적어 다닌 것이 없고 익어 다닌 것이 없다. 장자의 재물론이죠. 장자의 재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 그래서 옳음과 그름 또는 더 앞서 나가서 미와 추, 아름답고 추한 것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키워드에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성인이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성인 군자라는 얘기로 육아로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키워드 잡으시면 안 되고요. 군자라는 얘기가 붙기 전까지 성인은 그냥 유불도 모두 포함되는 이상적 인간을 얘기하는 단어인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 잡으셔야 되는 건 자연, 천 보이시죠? 자, 그럼 밑에 정답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무욕과 무의를 추구했던 도가의 사상입니다. 정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열반 같은 3번 선지의 열반 같은 경우는 불교, 그리고 신독 같은 경우는 육아의 사상인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EBS 연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수능 파이널 생활과 윤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해봤는데 사회문화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문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생활과 윤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던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된 지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면서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형화된 토픽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토픽들이 총 22가지인데 이 22가지 토픽에 대해서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문화 베스트 토픽 22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22가지를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2개의 토픽을 보시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대부분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봤을 때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봄에는 꽃이 펴, 여름에는 덥다, 가을에는 낙엽 진다, 겨울에는 눈이 온다. 하지만 봄에는 꽃 구경 가고요, 여름에 피서 가고요, 가을에 낙엽 구경 가고 겨울에 스키장 가는 것. 인간의 함축적 가치가 들어간 것, 사회문화 현상과의 비교.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즘 와서는 교환 이론까지 같이 들어간 개념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토픽 3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 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냐, 해석적 연구 방법이냐의 각각의 특징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픽 5 같은 경우는 사회와 지위와 역할이기 때문에 사회와 그리고 지위와 역할은 보통 한 문제로 다 묶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토픽 7에 나와 있는 사회 집단, 사회 조직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관료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토픽 10과 토픽 11에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문화의 속성, 요소, 기능,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는 보통 묶여서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올해 주안점 삼으셔야 되는 건 사회 불평등 현상입니다. 기능론 같은 경우는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바라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동기부여의 역할, 즉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갈등론 같은 경우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이 자기의 지배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 사회의 제도를 사용한다라는 개념들. 그래서 토픽 14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면요.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표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아까 사회 불평등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토픽 22에 나와 있는 세계화와 정보사회. 9월 모평과 6월 모평을 통해서 충분히 봤겠지만 각각의 문제들은 정보사회 그리고 농업사회, 산업사회의 특징들을 그냥 일부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사회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표와 그리고 도표 분석,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선생님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표와 그래프 문제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이건 개념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도표 안에서 정답을 충분히 찾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 난이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도표 문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은 나머지 2주 기간 동안 반드시 꼭 연습하셔야 되는 거 강조하고요. 이 외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문제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표, 도표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이를 해줄 때 야, 2번 맞았잖아 라고 하면 선생님 1번인 줄 알고 체크했어요. 아니면 5번이 정답인데 왜 2번 체크했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해설 보니까 5번인데요. 제가 봤을 땐 2번만 보였어요. 이런 문제들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맨 위에 나와 있는 문제라는 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서 3점짜리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반드시 헷갈리는 선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문제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선지를 차근차근 끝까지 다 읽으시는 연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좀 사회문화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이 빈곤 문제입니다. 빈곤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에 대한 개념을 물었다라면 이제는 빈곤을 가지고 도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6월 모평의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선생님들은 아예 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나왔었죠. 사회문화에서 기존적으로 보여줬던 도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빈곤과 관련된 문제, 올해 전체의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틀어 4번 출제됐습니다. 그 4문제뿐만 아니라 EBS에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EBS 자료들 같은 경우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요. 이 빈곤 문제와 연관해서 자료에 대해서 연계 체감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EBS를 보실 때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 자료, 그러니까 도표나 그래프 위주로 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BS에서 집착하기보다는요, EBS는 내가 수능을 보는데 분석 자료로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빈곤 문제 말고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 것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의 개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묻는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예로서 나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개념인지 챙겨두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9월 모평의 10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도표와 관련된 문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는 순간에 되게 이렇게 짜릿짜릿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고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A, B라고 나와 있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건 중위소득이라는 부분입니다.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버는 사람과 30,000원을 버는 사람,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중위소득은 이 세 사람의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가계가 실제로 얻은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3, 10이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이 3만 원이 된다는 것. 결국 3만 원 미만으로 각각의 가구의 비중을 따졌을 때 몇 프로인지를 의미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밑에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로 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내용들 역시 기존에 보였던 표 문제와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부분들이 각각의 점유 비중이라는 저 키워드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각각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는 뭐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에서 각각의 최저 생계비 미만 또는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전체 가구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의 정답을 지금 와서 체크하시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개념을 접근할 수 있는가, 도표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 삼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 좀 더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20번 문제입니다. 9월 모평 20번 같은 경우는 항상 나왔던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좀 주안점 삼으셔야 되는 건 EBS랑 조금 이따 연계해서 얘기하겠지만 A, B, C라는 각각의 계층을 상중 하로 준 것이 아니라 A, B, C라 그래서 그냥 변수로 줬죠. 근데 B를 살펴보게 되면 하강이 0이고 C 같은 경우는 상승이 0입니다. 그럼 결국 B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하층을 얘기하고 C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상승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 그러니까 얘는 상층을 의미한다는 거 먼저 체크해 두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선지들은 거의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과 비슷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 사회 계층의 이동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표가 있죠. 상중하해서 오른쪽, 위쪽 같은 경우는 부모의 계층,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자녀의 계층이라고 했던 기본 표가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그 표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EBS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EBS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A계층, B계층, C계층. 그런다고 해서 EBS 문제가 똑같이 나왔냐라고 하면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죠.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각각 상층과 중층과 하층 중에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는 각국의 2000년과 2010년 인구수가 같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결국 각국의 2000년과 2010년의 인구수가 같기 때문에 보통 퍼센테이지 문제에서는 동일 백분위가 아닌 이상 인구수를 구별할 수 없지만 얘는 기준 수치라는 걸 줬기 때문에 각각 연도별 인구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고요. A계층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하강 이동이 0입니다. 그리고 B계층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이 0이죠. 그러면 A계층 같은 경우는 결국 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하층이고요. 상층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이 0이기 때문에 B계층 같은 경우는
상층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EBS에서 보여주는 거와 아까 9월 모평 20번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보게 되면 선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왔던 비슷한 내용들이었고요. 얘는 정답 2번임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서 봤던 문제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BS 문제라고 해서 70%가 똑같이 나오냐?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겠죠. EBS에 나와 있는 도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생활과 윤리에서 각각 등급별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등급별 정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5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22가지의 토픽, 가장 중요한 토픽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읽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 그래프 문제는 정말 할 수 있는 자기의 수학적 능력을 동원해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가시되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좀 포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3, 4등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나와 있던 22개의 토픽 개념들, 그리고 자기가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가장 완벽한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표 그래프 문제, 그리고 사회 이동과 관련한 도표 문제가 나왔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1, 2등급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왔을 겁니다. 개념 정리도 됐을 거고 시간 관리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아까 생활과 윤리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낚시당하는 선지들이 있죠. 그 낚시 선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준비하시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파이널 전략,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주제로 해서 문제 경향, 그리고 각각의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념입니다. 무조건 개념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1등급을 맞고 대학을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서점 아이들이 1등급입니다. 그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념. 그럼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베이스는 무조건 교과서로 삼으셔야 됩니다. EBS 문제집,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들 중에 개념이 가장 작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개념이 작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문제집이라는 거죠. 거기서 70%가 연계된다, 결국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 발문, 지문, 그리고 도표 같은 것들이 연계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0% 연계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35점입니다. 35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싹싹싹 지나가면 무조건 경부고속도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개념이라는 거. 그 개념 완벽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거 참 힘듭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꽤 많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학부모님들도 공부하는 거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나 남은 2주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고 뭐가 되겠어? 지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등급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참 게임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면서 아이템과 퀘스트를 계속 깨나가고 주워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갖고 싶은 성이 있을 때 그 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아이템과 퀘스트를 깼던 사람입니다.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아이템 그리고 퀘스트를 어떻게 깼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대학에게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2주라는 시간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 동안, 즉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한 개념씩 또는 두 개념씩 본다 그러면 사회문화가 생활과 윤리 전체의 모든 개념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 개념을 더 본 사람과 덜 본 사람의 성적의 차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의 진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래성과 같죠. 모래성은요, 가만 냅두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탄탄한 블럭이 갖춰져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계속 수능 전날까지 계속 모래를 퍼부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적까지 계속 올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는 과목들 중에 가장 많은 선택자들이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이 과목들은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이 갖고 있는 난이도는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2주 동안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입을 향해서 달려왔던 3년의 시간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느냐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주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사람들은 90%의 노력을 하고 100%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지금까지 노력했던 9분의 1만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10%가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에 9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 9분의 1만큼이 마지막 블럭의 마지막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블럭을 띄우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결정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출제 경향 그리고 문제풀이 요령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체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이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기적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총정리, 파이널 총정리를 강의한 문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행복한 기적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